오늘은 홍성민의 무연판 속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591년 홍성민이 정철의 당인으로 같은 당, 파당, 같은 쫄따구 뭐 이런 거죠. 몰려서 함경도 불영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배 가서 쓴 수필이군요. 집안이 어려워져서 작은 가게를 여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허생전의 허생처럼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하게 된 선비도 종종 있었습니다. 남양 홍씨 명문가의 후손이었던 홍성민도 벼슬에서 쫓겨나 유배지에 가서는 먹을 것이 떨어지자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천시하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유배문학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며 변방 유배지의 풍속을 알려주는 역사적 재료, 자료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연판 속설이라고 하는 것은 염이 소금이란 뜻이에요. 무는 무역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소금을 바꾸어 곡식을 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령에 유배 온지 부령? 내가 충남 보령은 아는데 함경도 지방의 어떤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자, 여기에요. 여기 보면 부령 있죠, 그죠? 여기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내용을 보면은 바다 음식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령과 그 다음에 이 바닷가 소금을 판다고 그랬잖아. 요 바닷가의 거리가 매우 그래도 멀지는 않아. 어느 정도 가깝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요거 챙겨놓고 들어가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부령에 유배 온 지 몇 달 만에 유배 왔네요. 그럼 여기서 글쓴이 처지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 돈이 다 떨어져 먹을 것이 없었다. 글쓴이의 처지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 결국 글쓴이의 처지를 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글쓴이가 장사를 시작한 계기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에게 의논했더니 이렇게 일러주었다. 바닷가는 곡식이 비싸고 소금이 싼데 오랑캐 땅은 곡식이 많고 소금이 부족합니다. 아까 부령 봤죠? 바닷가 근처잖아요. 그죠? 여기는 소금은 싸. 그러니까 소금을 팔아서 곡식을 사. 저기 멀리 가져가서 이러는 거예요. 즉 부령지역이라는 유배지의 어떤 지역적 특징을 얘기하면서 바닷가에서 소금을 사서 오랑캐에게 팔고 곡식을 산다면 쉽게 해서 물물교환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값이 곡식의 몇 배가 될 것이니 2배 풀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굶주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글쓴이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일러주고 있네요. 일러주기는 일러줬는데 고민이 되네요. 왜냐고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이것은 장사꾼이 하는 일이니 나는 차마 할 수 없다고 한참 동안 주저하였다. 왜? 나는 사대부거든. 그러니까 이 사대부 작가의 가치관은 사농공상 어떤 직업에 따른 차별, 계급에 따른 어떤 신분에 따른 차별 이거를 인정하는 태도죠. 그러니까는 당시의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사대부로서 체면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배에서 소리가 나고 꼬르륵 소리겠죠. 아이종이 승질을 내었다. 배고프다고. 잠시나마 죽지 않기 위해 그 방법대로 하려네. 그 방법이 뭐야? 장사. 소금을 팔아서 소금을 지고 멀리 가서 거기서 팔아가지고 곡식을 사가지고 오는 거.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왜? 창피하였다. 이런 뜻이 되겠죠. 부끄러움.
그리하여 아이종을 시켜 몇 말 곡식을 가지고 90리 떨어진 바닷가에 가서 90리 정도 떨어졌어요. 소금을 사오게 하니 자, 몇 말 곡식을 가지고 소금을 샀어요. 한 10마리 생겼다. 한마디로 뭐야? 장사를 통해서 이윤이 남았네요. 그리고 이 소금을 다시 말에 싣고 120리 더 멀리 30리 더 떨어진 거죠. 북관으로 가서 이때 북관은 오랑캐 땅과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바다하고 먼 지역이죠. 곡식을 사오라고 하자 곡식이 한 20말 정도 생겼다. 와, 그러면 원금은 몇 마리인데 20마리니까 최소한 10말 이상의 이익이 한 2곱절 정도 생긴 거네요. 그죠? 길을 오가며 사고 팔 때마다 반달이 걸리므로 한 보름 정도 걸리므로 내 말이 지치고 내 아이 정도 지쳤지만 내 배는 굶주리지 않았다. 먹고 살만했다. 먹을 것이 모자랐을 때는 온 집안 사람들이 승을 내고 사람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가난으로 인한 어떤 삭막한 집안 분위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곡식을 가지고 갈 적에는 이렇게 당부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으니 너는 이틀 안으로 소금을 사오너라. 소금을 싣고 갈 적에는 이렇게 신신당부했다. 굶주린지 이제 오래다. 너는 빨리 곡식을 사와라. 한마디로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아이종이 떠난 뒤로는 손가락을 꼽아 나를 계산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네요. 학수고대. 아이종이 곡식을 사오자 집안 사람들 모두 곡식을 둘러싸고 보면서 이야기했다. 이 곡식을 얻었으니 우리는 조금이나마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겠다. 목숨을 겨우 이어나갈 수 있겠다. 불을 떼서 밥을 짓고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으니 모두 맛이 있었다. 굶주린 배를 채우고 뼈만 남은 몸에 살이 붙자 화기애애하게 기뻐하며 머리를 맞대고 축하했다. 자, 여기까지가 처음, 중간, 끝 중에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유배지에서 굶주림을 모면하기 위해 장사를 시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덩이에 뒹구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구덩이에 뒹구는 신세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서 해부적거리는 신세, 한마디로 굶어 죽는 처지가 되었을 것이다. 이제는 변방에 굶주린 귀신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죽을 일은 없을 것이야. 처음에는 장사하는 것이 부끄럽고 요거 체크할까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장사하는 것이 마음에 쓰이고 요거 체크할까요? 끝내는 먹을 것을 얻어 다행으로 여겼다. 요거 체크한다면 부끄러웠다가 그 다음에 마음에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다행으로 여겼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글쓴이의 심리도 변했다는 거예요.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에 밤낮으로 약간의 쌀이나마 얻기를 바라며 오직 장사를 잘하지 못할까. 이제는 부끄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손해보면 어떡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것이 식구들의 생사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며 노심초사하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마음에 담은 것은 오직 어떤 일, 장사뿐이었다. 한마디로 장사에 집중하는 글쓴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지기에 급급하여 수치를 아는 본심, 수치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선비로서의 어떤 부끄러움이죠. 그것을 죄다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선비로서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자 습관이 돼요. 무엇이 습관이 돼요? 돈을 따지고 장사하는 거 그런 것이 습관이 돼요. 딴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굶주림을 모면하기 위해서 장사를 중시하는 사람이 되었다. 때때로 웃고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다 웃고 나면 한마디로 돈이 생긴 것에 대한 즐거움이야. 장사가 잘 된 것에 대한 즐거움이야.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야.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내가 이게 뭐야? 라고 할 때 그때는 불쌍하고 안타까웠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 반성적 태도죠.
천지 사이에 사는 백성은 오직 사농상고 네뿐이다. 한마디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의 구별이 있는 사회를 언급하고 있네요. 나는 젊었을 때 성현의 책을 읽으며 오직 도를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비로서의 삶을 추구했던 글쓴이의 과거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옛일이 아니면 감히 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즉 선비이다. 늙어서는 먹고 사는 일이 빌미가 되어 늙어서는 이가 지금이야. 유배 와서 먹고 사는 일, 즉 가난이 빌미가 되어 오로지 먹을 것을 추구했다. 이것이 뭐야? 장사죠. 장사가 아니면 할 일이 없으니 이것은 상이 아니고 고이다. 자, 이때 상은 뭐고 고는 뭔데? 라고 한다면 상은 행상을 얘기하고요. 고는 좌상을 얘기해요. 행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옮겨 다니며 하는 장사를 얘기하고요. 좌상이라는 것은 앉아서 하는, 즉 고정된 장소에 앉아서 하는 장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오로지 먹을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전업으로 장사를 하는 상인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농뿐이다. 농은 농사죠. 농부는 땅을 지키며 김매기를 일삼아 실컷 먹고 배를 두드리며 즐겁게 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백발의 늙은이가 태평성대에 죄를 짓고 변방에 유배되어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이게 누구야? 자기 자신.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 비록 농부가 되고자 한들 될 수가 있겠는가? 이때 농부가 된다는 건 진짜 농사를 짓는 걸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지금은 농사를 못 져요. 왜? 유배돼서 갇히는 신세가 됐기 때문에. 결론은 유배에서 풀려나서 농사를 짓고 싶은 거예요. 유배에서 풀려나서 농사를 짓고 싶다. 그러나 될 수가 있겠는가? 감히 바랄 수가 없다. 이렇게 빠지겠죠. 옛날의 선비는 경전과 역사책을 인용하여 도덕과 이치를 이야기했다. 성인의 무리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임금을 성군으로 만들어 백성에게 은퇴를 베풀어 차츰 3대 이전의 세상으로 만들고자 했다. 3대 이전의 세상이 뭔데? 라고 했더니 염상섭의 3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고대 중국의 새 왕조로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옛날의 선비는 공자, 맹자를 얘기하냐? 아니에요. 과거 학문에 열중하던 선비로서의 삶을 살던 글쓴이 자신이에요. 나는 예전에 이렇게 되는 거야. 예전의 경전과 역사책을 인용하여 도덕과 이치를 얘기했어. 나는 임금을 성군으로 만들고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3대 이전의 세상, 해피한 세상,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고자 했어. 그리고 나는 장사꾼에게 침을 뱉고 농부를 멸시하며 감히 입에 올리지도 않고 천지 차이로 여겼어. 한마디로 신분의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 누가? 과거의 나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글쓴이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지금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지금이네요. 지금 무슨 소리야? 현재의 글쓴이의 모습이죠. 장사를 하면서도 달게 여기고 장사로 먹고 사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농부는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푸른 하늘에 오르는 것도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도 잠깐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다. 한마디로 출세와 몰락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몸이 굴복하면 마음도 굴복하는 법. 한마디로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든 거야. 이 몸이 장사를 일삼았으니 내가 부끄럽고 내가 우습고 내가 불쌍하고 내가 안타까웠다. 왜? 그것은 굶주림을 모면하기 위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라고 본다면 지금 글쓴이의 지금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처음, 중간, 끝 중에서도 중간 선비의 신분으로 장사를 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한번 달려가 볼까요? 내가 생각하여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뭔데? 성상의 도량이 하늘과 같은 이때 성상은 임금이죠. 만약 개미처럼 미천한 내가 겸손의 표현인가요? 시골의 농부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시골의 농부가 되는 게 뭐였죠? 지금은 농부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왜? 유배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은 결국 뭐야? 유배지에서 풀려나고 싶은 것이지요. 손에 쟁기를 들고 밭갈기를 일삼아 위로는 임금에게 제사를 지내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다음으로는 조세 세금을 바치고 아래로 연명할 수 있을 것이야. 한마디로 유배에서 풀려나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네요. 그렇다면 내가 살 곳을 얻어 태평성대 성상의 덕을 칭송하는 사람이 될 것이야. 영탄적인 태도가 드러나나요? 소공은요, 주나라 때의 정치가로서 선정을 베푼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가 농사를 강조한 것은 세상을 다스림에 공을 이룬 뒤였다. 나는 유배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으니 공도 이루지 못하고 농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니 나는 어리석은 놈이다. 반성적인 태도고 자조적인 인식이죠. 그리하여 혀를 차면 이거죠. 이글을 짖는다. 한마디로 유배에서 풀려나 농사 짓기를 바라는 글쓴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의 관점에서 본다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장사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한마디로 비윤리적인 일이 아니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필이고요. 사실적이다. 그 다음에 반성적이고 비유적이다. 처음, 중간, 끝 3단 구성이고요. 유배 생활의 경제적 곤란과 이를 면하기 위해 장사를 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타나고 있다. 자, 먹고 사는 문제와 양반이라는 신분 사이에서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네요. 자, 먹고 사는 문제와 양반으로서의 삶의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은 여기가 될 거예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나는 차마 할 수 없다고 한동안 주저하였다. 그러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편찮았다. 그러나 처음에는 장사를 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중간에는 장사를 하느라 마음을 쓰고 나중에는 다행으로 여겼다. 그래서 오직 장사를 잘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다. 됐죠? 자, 그러다가 다시 내가 부끄럽고 내가 우습고 내가 불쌍하고 내가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걸로 자,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양반으로서의 갈등 요게 이렇게 나오죠. 해가지고서나 두 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현재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옛날의 선비는 옛날의 나는, 과거의 나는 도덕과 이치를 이야기했고 임금을 성군으로 만들고 백성에게 은택을 베풀어서 유토피아적 세계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나는 장사를 하면서도 달게 여기고 농부로 말하자면 감히 바랄 수도 없게 되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대비를 이루고 있네요. 그래서 나는 이 몸으로 장사를 일삼으니 내가 부끄럽고 내가 우습고 내가 불쌍하고 내가 안타까웠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홍성민의 수필 무연판 속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